성립함 읽어보면 매매는 당사자 쌍방이 재산권 이전에서 첫 번째 주의할 점은 매매의 대상은 물건이 아니라 재산권입니다. 그죠? 따라서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도 매매지만 재산권이니까 전세권을 넘겨주는 것도 매매, 채권을 넘겨주는 것도 뭐죠? 매매고, 그 다음에 이전 약정이죠. 다시 말하면 이거는 뭐죠? 낙성계약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재산권을 이전해야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하기로 약정만 하면 성립되고요. 그 다음에 대금, 반드시 재산권의 대가는 대금 금전이어야 합니다. 만약에 또 다른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하면 그거는 매매가 아니라 뭐가 되죠? 교환이 된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법적 성질, 쌍무계약이고 유상계약이고 불요식계약이고 무슨 계약이죠? 낙성계약이다. 그 다음 매매 예약이 나오는데 일단 의인은 본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우리가 뭐죠? 매매의 예약이라고 하고요. 4번 보시면 매매 예약은 일방 예약으로 뭐죠? 추정한다. 이런 말이 나와 있죠. 교재 없지만 간단히 설명드리면 예약의 종류가 4가지죠. 승낙을 해줘야 될 의무가 발생했을 때 이 의무가 한쪽 당사자에게만 있으면 편무예약. 승낙해줘야 될 의무가 양쪽 당사자 모두에게 있으면 쌍무예약. 그 다음에 예약을 함으로써 예약 완결권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이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본계약을 형성시킬 수 있다는 말이고요. 이러한 예약 완결권이 한쪽 당사자에게만 있으면 일방예약, 양쪽 당사자 모두에게 있으면 뭐죠? 쌍방예약이거든요. 일단 우리는 예약을 아주 많이 합니다. 뭐 식당 갈 때도 하고, 뭐 콘도 갈 때도 하고, 뭐 비행기 예약도 한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예약을 할 뿐 어떤 종류의 예약인지는 정하지 않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넷 중에 원칙이 필요한데 뭐가 원칙이라는 얘기죠? 일방 예약이 원칙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별말 없이 예약을 하면 뭐가 되는 거죠? 일방 예약이 돼요. 그럼 결과적으로 예약을 하게 되면 예약 완결권은 한쪽 당사자에게만 있는 것이 원칙이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업 끝나고 식당 가기로 했어요. 그죠? 전화해가지고 여기 학원인데요. 20석 자리 좀 예약할게요. 그래서 그쪽에서 좋대요. 그럽시다 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예약 완결권이 있으니까 우리가 가가지고 저희 왔습니다. 음식 주십시오라고 하면 바로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되고 따라서 식당 아줌마는 자리가 없다는 등 음식이 없다는 등 뭐 할 수 없는 거죠? 거절할 수는 없는 거죠. 다만 이러한 예약 완결권은 누구에게만요? 우리에게만 있는 거예요. 식당 아줌마한테는 없는 거예요. 안 가면 뭐예요? 그만인 것이지 그쪽에서 와서 밥 드세요 하는 순간 무조건 밥을 먹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일방 예약이 원칙이기 때문에 예약 완결권은 뭐죠? 한쪽 당사자에게만 있는 것이 뭐죠? 원칙입니다. 그래서 교재 이제 2번 해가지고 뭐가 나오죠? 예약 완결권 해가지고 1 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형성권이다. 2번 만약에 행사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 동안 행사할 수 있고 그러한 기간이 없다면 형성권이기 때문에 제척 기간이 걸리고 그 기간은 뭐죠? 10년이죠. 근데 이건 의미가 없고요. 중요한 것은 우측의 상단은 뭐죠? 3번인 거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예약을 하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2시에 가겠습니다라고 예약을 했어요. 그죠? 근데 만약에 안 오면 전화 오겠죠. 왜 안 오세요? 빨리 오세요. 3시까지는 오셔야 됩니다. 뭐 한 거죠? 최고란 거죠. 근데 우리가 3시까지 안 갔어요. 그럼 예약 효과가 어떻게 해요? 없어지는 거죠. 그냥 메뉴 보시면 예약 완결권의 행사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할 수 있고 그 기간 내에 예약 완결의 의사를 표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뭐죠? 소멸한다. 이 제척기간의 경과란 말은 지워보셔야 되겠네. 그냥 예약 완결권은 뭐죠? 소멸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예약 완결권이 만약에 부동산에 대한 권리면요. 등기할 수 있고 무슨 등기로 하냐면 가등기로 한다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판례도 뭐 큰 의미는 없어요. 넘어갑니다. 넘어가셔가지고 뭐가 나오죠? 계약금이 나오죠. 일단 계약금 계약은 매매 계약과 별개의 계약이고 실제로 계약금이 지급돼야 성립되는 뭐죠? 요물 계약이다. 2번 계약금의 종류라고 나와 있는데 종류는 아니죠. 그죠? 종류가 가입표죠. 그죠? 성질입니다. 성질. 이걸 종류로 이해하시면 아주 또 스텝이 꼬여요. 종류.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기능. 계약금이 수행하는 뭐죠? 기능 역할이에요. 일단 계약금은 첫째, 증약금으로서의 성질을 갖습니다. 증약금이라는 말은 계약이 체결됐음을 증거하는 금전이고요. 우리 교재 보시면 언제나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말은 모든 계약금은 증약금적 성질은 반드시 뭐죠?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해약금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데 해약금은 뭐냐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금전이란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매매 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을 안 줬어요. 그러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없죠. 근데 계약금을 줬으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 있죠. 그러면 계약금을 줬기 때문에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 있으니까 계약금은 해약금적 기능이란 말은 뭐죠? 해지할 수 있는 금전이라는 얘기고 후반부 보시면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뭐가 돼요? 추정된다는 말이 나오죠. 그 다음 위약금이라는 것은 계약을 위반했을 때를 대비해서 교부되는 금전이라는 뜻인데 위약금은 두 가지가 있어요. 손해배상 예정. 만약에 위약금이 손해배상 예정이면요. 계약을 위반하게 되면 계약금을 뺏겨요. 다만 계약금을 뺏기는 것은 손해배상으로서 뺏긴 것이니까 손해배상을 따로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만약에 니은번 계약금이 위약벌로 교부된 경우에는 계약금을 뺏기는 것은 벌로서 뺏긴 것이고 계약금을 뺏기더라도 아직 손해배상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또다시 뭘 해야 돼요? 손해배상을 해야 돼요. 그것은 뭐죠? B죠. 자, 여기 지금 세 가지 나와 있는데 일단 위약금을 다시 보시면 계약금이 위약금으로서 효력을 발생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그러한 특약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죠. 별말 없이 계약금이 수수가 됐으면 계약금은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해요. 증약금, 해약금 두 가지 기능을. 만약에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특약을 하게 되면 이제 이 계약금은 증약금, 해약금, 위약금 세 가지 기능을 수행해요. 무슨 말 아시겠죠? 종류가 아니라고요. 다시 말하면 증약금, 위약금, 해약금이라는 건 없어요. 오로지 뭐만 있는 거예요? 계약금만 있는 것이고 계약금이 수행하는 뭐예요? 성질 내지는 기능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해약금으로 추정한다는 말은 계약금이 수수가 되면 별말 없으면 증약금, 해약금 두 가지 성질을 띠고요. 위약금을 한다는 특약을 해야 위약금이 된다는 말은 위약금, 특약을 하면 이제 이 계약금은 증약금, 해약금, 위약금 세 가지 성질을 갖게 된다는 의미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절대로 뭐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종류로 이해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해약금에 추정해가지고 우측의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좀 정리해보면은 해약금적 기능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금전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지하느냐? 준 사람은 일반적으로 누굴 말하죠? 매수인을 말하겠죠?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매도인은 100,
2배를 상환함으로써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제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런 의미인 거죠. 일단 계약금에 의한 해제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행 착수 전까지만 할 수가 있습니다. 이행 착수, 이행 시작인데 이행 착수 시기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언제로 보냐면 중도금 지급시로 보는 거죠. 따라서 중도금이 지급되기 전까지만 해약금을 이유로 해지할 수 있고요. 중도금이 이미 지급됐다면 해약금을 이유로 계약을 뭐 할 수 없어요? 해지할 수가 없어요. 주의할 점이 있는데 중도금을 지급하는데 첫 번째 기할 것은 이행기가 도래할 필요가 없다는 점. 그 다음에 전부를 일부를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고 유효하다는 점, 요거 두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매매 계약을 했는데요. 갑자기 땅값이 2배로 올랐어요. 그러면 매도인 측에서 계약금의 100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하겠죠. 땅값이 어떻게 2배 올랐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못하게 막으려면 중도금을 지급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달 말일까지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달 말일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그럴 필요가 없다.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바로 중도금을 지급하면 상대방은 더 이상 계약금을 이유로 계약을 뭐 할 수 없어요? 해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당장 계약금을 중도금을 주려고 돈을 탈탈 털어보니까 500만 원밖에 없어요. 중도금은 2억인데 500만 원만 줘도 된다. 다시 말하면 전액을 다 줘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라도 지급하면 이행에 착수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으니까 주의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 이제는 속도 싸움이 벌어지는 거죠. 매도인 측에서는 최대한 빨리 뭐죠? 100을 붙이고 계약을 뭐 해야 돼요? 해제해야 되고, 매수인 측에서는 뭐 이행기 이런 거 신경 쓰지, 금액도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있는 대로 어떻게 빨리 뭐죠? 중도금을 조금이라도 어떻게 줘버려야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괜히 바보같이 계약금 아까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망설이다가 뭐죠? 손해보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해제를 하게 되면 계약이 소급해서 무효가 돼요. 해제니까. 다만 이행 착수 전 이행한 것이 없기 때문에 뭐 할 필요 없죠? 원상 회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약금 준 거는 이행이 아니에요? 왜 계약금 준 건 이행이 아닐까요? 왜 중도금 주는 게 이행의 시작일까요? 매매 계약과 계약금 계약은 별개의 계약이니까요. 다시 말하면 계약금을 준 것은 계약금 계약을 이행한 것이지 매매 계약을 이행한 것이 아니에요. 따라서 매매대금 처음 준 거는 뭐예요? 중도금인 거죠. 원상회복할 필요 없고, 또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채무불이행이 아니니까 별도로 무엇을 청구할 수 없습니까?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없다. 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교재 보시면 우측에 1번 원칙적으로 해약금적 성질은 갖는다. 2번 해제 방법 및 시급해가지고 시기 이행 착수하기 전까지고, 방법 교부자는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뭐예요? 해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해가지고 보시기 바라고, 4번 주의하실 것은 안 받겠다고 할 때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죠. 판례 해가지고 해약금에 의한 해제에 관한 판례들이 나와 있는데 1번, 2번은 당연한 얘기고요. 3번도 공탁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4번도 당연한 것이고 5번도 당연한 것이고, 6번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없다는 얘기고, 7번은 법정해제와 상관이 없다는 얘기니까 당연한 거죠. 그래서 판례라고 따로 기억할 것들은 없네요. 해제효과
원상 회복할 필요가 없고 손해배상도 뭐 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2번 해가지고 계약금을 위약금을 한 여기에 나와 있는데 여기다 집어넣으면 안 돼. 이건 뭐죠? 별개 문제니까 따로 여기서 넣을 건 아니고. 그 다음에 3번 해가지고 당연한 얘기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4번 계약비용 부담 위에다가 하나 추가할 게 있어요. 매매가 완료가 되면, 다 끝나게 되면 계약금은 반환합니다. 계약금을 돌려줘야 되는데요. 실무적으로는 어떻게 돌려주고 있냐면 잔금에 충당하는 방식으로 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계약금은 또 일종의 그 보증금적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매매 계약이 완전히 다 끝났다면 더 이상 계약금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계약금을 뭘 해야 돼요? 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돌려주느냐? 마지막에 잔금에 충당하는 방식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충당하니까 안 돌려준다가 아니에요. 그죠? 계약금을 어떻게 합니까? 돌려줍니다. 어떻게 해요? 잔금에 충당하는 방식으로. 까지 왔죠? 그죠? 여기까지 이제 이해하시고 사례를 분석할 줄 알아야 돼요. 사례를 분석해 보면 아주 이게 엽기적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죠. 갑이라는 사람이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을과 만나가지고 예를 들어서 4억에 매매 계약을 했고요. 을이 갑에게 계약금을 보통 10% 주죠. 4천만 원 주면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뭘 했냐면 특약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계약금은 증약금, 해약금, 위약금 세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을이 뭘 깨달았냐면 매매 계약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아이고 잘못 샀네. 그러면 해약금적 기능을 아직도 뭐예요? 수행하고 있는 거니까 을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 남성들은 그냥 이거를 혼자 생각해요. 거지같이 아유 잘못 샀네 이런 젠장 맨날 술만 먹고 계약금 날렸네 혼자만 생각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도금을 주기로 한 날 중도금을 안 주고 넘어가요. 그죠? 그냥 지 혼자 생각하고. 그러면 갑의 을한테 내용 증명이 옵니다.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계약금을 내가 뺏어간다라는 내용 증명이 오게 돼요. 왜요?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을 위반하게 되면 계약금을 갑이 을로부터 뭐 할 수 있어요? 뺏어갈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나서 갑이 을에게 중도금을 달라고 또다시 청구를 하게 돼요. 이랬을 때 을은 갑에게 중도금을 지급해야 됩니까?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까? 지급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약금을 갑이 뺏어간 것은 위약금적 기능이 발휘된 거예요. 아직 계약이 뭐 된 게 아니에요? 해제된 게 아니에요. 따라서 여전히 계약은 뭐예요? 유효한 거기 때문에 갑은 을에게 중도금을 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고 중도금을 줘야 돼요. 이때 을이 부랴부랴 나 계약금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하겠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점이에요. 왜냐하면 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계약금을 뺏기게 되면 이제 을은 포기할 계약금이 없는 상태예요. 따라서 더 이상 계약금을 포기하겠다는 이유로 계약을 뭐 할 수 없어요? 해지할 수 없고 꼼짝없이 뭘 줘야 돼요? 중도금을 줘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포기할 거라고 생각된다면 아깝더라도 반드시 뭐죠? 이행 착수 전에 뭐죠? 계약금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하겠다라고 명백히 뭘 하셔야 돼요?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중도금 그래서 줬고요. 잔금까지 줬어요. 그래도
가분을에게 이전 등기를 안 해준다는 점이에요. 잔금에다가 추가로 4천만 원을 추가로 또 지급해야 된다는 점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 계약금은 나중에 뭐죠? 반환하는데 잔금에 충당하는 방식으로 반환하잖아요. 근데 이 경우에는 이미 을이 갑으로부터 계약금을 뭐예요? 뺏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충당할 계약금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잔금을 치렀다 하더라도 매매대금 다 못 준 거고요. 추가로 4천만 원을 또 지급해야 대금을 지급한 거고, 그래야 갑이 뭘 해줘요? 이전 등기를 해주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실무적으로 위약금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안 하고 그냥 별말 없이 위약금 특약을 잘 하시거든요. 근데 매수인 입장에서는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위약금 특약을 하게 되면 달러빚보다 더 무서워져요. 하루만 늦어도 뭐죠? 10% 날라가요. 그 다음에 매도인 입장에서는 뭐예요? 위약금 특약하는 게 좋아요. 왜요? 10% 이익이 뭐죠? 아주 짭짤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걸 좀 반드시 이해하셔야 되고요. 법은 아는 사람에게 뭐예요? 유리한 거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끝이죠. 예? 이행기 전에 네. 보조금 지급을 할 때 네. 그걸 매도자한테 뭐 어떤 승낙을 받아야 돼요? 아니요. 그게 입금해주면 되는 거죠. 입금해주면. 그렇죠. 그죠? 그냥 일방적으로 줘버리면 되죠. 승낙받을 필요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계좌번호를 몰라요? 그럴 수도 있죠. 그죠? 그런 경우에는 뭐 하시는 게 좋아요? 공탁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계약금의 배액을 사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안 받는다 해도 공탁할 필요가 없는 거였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계약금에 의한 해제를 막기 위한 중도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는 안 받는다고 말면 안 되고요. 그죠? 뭘 해야 돼요? 공탁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때는. 그죠? 실제로 뭐 계좌로 쏴주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4번. 계약 비용은 당사자가 쌍방이 뭐죠? 분분해서 부담합니다. 그것이고. 매매 효력에서 1번. 매매 계약은 쌍무 계약이니까 동시에 이행해야 되고요. 2번. 매도인은 완전한 재산권을 이전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동시한부권 나왔지만 뭐 저당권 설정 등기에서 했으면 말소하고 이전 등기해 주고요. 가압류가 되어 있으면 가압류를 뭐죠? 말소하고 돌려줘야 되고요. 3번. 과실의 기속이 나오는데 아주 시험 문제 잘 나와요. 과실. 간단합니다. 매매 계약을 하고요. 인도하기 전이라면 매도인이 점유하고 있으니까 매도인이 과실을 수취하고요. 인도 후에는 누가 점유하고 있죠? 매수인이 점유하고 있으니까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합니다. 조심할 것은 부동산의 경우에도 등기가 아니라 뭐죠? 인도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예외는 우리 판례가 인도 받기 전에 매수인이 대금 지급을 완납하면 그때부터는 과실을 매수인이 수취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개를 한 마리 샀어요. 개를 샀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개가 임신했대요. 근데 그 개가 새끼를 인도받기 전에 새끼를 낳았다면 그 강아지는 누구 거예요? 매도인 거니까 저는 어미개만 받을 수 있고 새끼개는 못 받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제가 그 개를 인도받고 나서 새끼를 낳았다면 어미개뿐만 아니라 새끼도 누구 거죠? 제 거죠. 그죠? 근데 제가 가만 보니까 인도받기 전에 새끼를 낳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강아지를 꼭 갖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빨리 대금 지급을 어떻게 해요? 완납하면 된다. 왜냐하면 인도받기 전이라도 대금 지급을 완납하면 누가요? 매수인이 과실을 뭐예요? 수취하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좀 복잡해지는데 추가할 것은 뭐냐면 이자입니다. 인도받기 전에는 매도인이 과실 수취하는 대신 대금의 이자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인도 후에는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하는 대신 대금에 대해서 뭘 줘야 되냐면 이자를 지급해야 된다는 거 하나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교재 내용 한번 보시고. 그 다음 우측에 4번 해가지고 매수인의 권리 및 의무 해가지고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번 대금 지급 시기는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뭐죠? 추정을 합니다. 3번 대금 지급 장소는 1번 원칙이죠. 매도인의 현 주소가 대금 지급 장소입니다. 따라서 거기 옆에서 화살표 찍혀가지고 대금 지급 비용 매수인 부담 이렇게 좀 메모하셔야 돼요. 매수인.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매도인의 현 주소가 대금 지급 장소라는 말은 갖다 줘야 된다는 얘기죠. 갖다 주기 위해서 택시를 탔으면 택시비는 누가 내야 돼요? 매수인. 그런 얘기죠. 그죠? 따라서 대도인의 현 주소가 대금 지급 장소라는 말은 대금 지급 비용은 누가 부담해요? 매수인이 부담하고요. 따라서 계좌 이체할 때 이체 수수료가 나온다면 그 수수료는 누가 부담해요?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취지가 되는 거죠. 다만 예외는 뭐냐면 2번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도 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하면 되고요. 그 다음 대금의 이자는 이거죠. 인도 받기 전이면 매도인은 이자를 못 받는다. 왜요? 과실을 수취하니까. 인도 후에는 매수인은 뭘 줘야 돼요? 이자를 지급해야 된다. 왜냐하면 매수인이 무엇을요? 과실을 수취하니까요. 그 다음에 4번 대금 지급 거절권에서 1번, 2번이 나오는데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런 취지죠. 누가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다면 그 권리를 주장하는 범위 내에서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매도인이 뭘 할 수 있느냐? 밑에 보시면 담보를 제공하고 대금 지급을 청구하거나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또 빠져있네요. 그 다음에 3에서 대금에 대해서 공탁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거 하나 적어놓으십시오.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거든요. 제가 돈을 주러 갔어요. 근데 막 싸움이 난 거예요. 막 이 땅이 네 거니 내 거니 막 싸움이 났단 말이죠.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불안해서 매매대금 못 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나 불안해서 돈 못 주겠어라고 뭐 할 수 있어요? 거절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매도인이 뭘 할 수 있냐면 나한테 주는 것이 불안하다면 내가 담보를 설정해 줄 테니까 돈을 다오.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대금 지급을 청구하거나 만약에 담보가 없다면 나한테 돈을 주는 것이 불안하다면 법원에다가 뭘 요구할 수 있어요? 공탁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 넘겨보시면 판례 가지고 복잡하게 나오는 일단은 큰 의미는 없죠. 그 다음에 201페이지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나오는데 다음 주에 이 담보 책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